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그런데 한때 음악은 연주가 끝나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소리를 붙잡으려는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산업을 만들고 법과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바로 그 혁명의 시작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음악은 수천 년 동안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연주되는 그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거였죠. 네, 맞아요. 그냥 사라진다는 것. 아무리 위대한 연주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그걸로 끝이었죠. 음악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자리에서 경험만 할 수 있는 예술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기술이 이 모든 걸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19세기 말 드디어 기술이 그 찰나의 순간을 붙잡아두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병에다가 소리를 담는 것 같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영원히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놓은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역사상 최초의 포맷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에는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대중화를 꿈꿨던 에밀 베를리너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생각이 음악의 미래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두 기술의 운명이 왜 갈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완벽한 소리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의 실린더는 음질은 정말 좋았는데 이걸 대량으로 만들려면 하나하나 다시 녹음해야 했으니 거의 불가능했죠. 반면에 베를리너는 처음부터 확산이 목표였습니다. 금속 원판으로 그냥 쾅쾅 찍어내는 디스크는 누가 봐도 대중시장을 위한 발명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시장은 완벽한 음질이 아니라 더 싸고 더 편리한 기술에 손을 들어준 거죠. 최고의 기술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널리 퍼질 수 있는 기술이 이긴다. 이거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디스크 기술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시작은 우리 집 안락한 거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동전 넣고 음악 듣던 좀 시끌벅적한 오락실 같은 곳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동전 하나만 넣으면 세상에 없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이 니켈 인 더 슬롯이라는 기계에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됐고요.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딱 감이 온 거죠. 아, 이건 그냥 신기한 발명품이 아니구나. 이건 돈이 되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작이구나 하고요. 오락실에서 시작된 이 열풍은 순식간에 가정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1900년에 300만 장 팔리던 게 1921년에는 무려 1억 4천만 장을 돌파합니다. 와, 불과 20년 만에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좀 진지한 음악가들은 음반을 저급한 장난감 취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장난감을 진짜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힘이 넘쳤는지 당시의 조악한 녹음 기술의 한계를 그냥 뚫고 나올 정도였어요. 음반사는 그의 음반에 최고급 레드실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싸게 팔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이때부터 축음기는 그냥 오락기구가 아니라 우리 집 거실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쓰여집니다. 1907년에 나온 그의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장 이상 팔린 음반이 된 거예요. 최초의 밀리언셀러 아티스트가 탄생한 거고 음반 산업이 본격적으로 스타 비즈니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성장하는 산업 이면에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법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판결로 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문제가 뭐였냐면 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물이라는 건 사람이 눈으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딱 악보까지만 생각했던 거죠. 법의 새삼에서는 아직 소리가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홈이 빼곡히 파인 이 까만 원반은 과연 악보의 복제물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수십억 달러짜리 미래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결국 이 문제는 미국 최고의 법정,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1908년 이른바 화이트 스미스 대 아폴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말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음반은 음악의 복제물이 아니다. 그저 축음기를 작동시키는 기계의 부품일 뿐이다. 라고요. 이 판결이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리책 저작권은 인정하는데 그 레시피로 만든 음식에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았죠. 작곡가들의 창작물로 이렇게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창작자들은 완벽하게 배제해버린 말 그대로 법적인 대혼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게 바로 의회였습니다. 의회는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했어요. 특정 음반사가 히트곡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작곡가들에게도 정당한 돈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강제허락 제도라는 겁니다. 의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음반 한 장 팔릴 때마다 작곡가한테 2센트씩 줘라. 끝.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물가가 수십 배 오르는 거의 70년 동안 이 2센트라는 금액이 단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길고 긴 논쟁의 시작이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존 필립 수자는 녹음된 음악을 통조림 음악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수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축음기를 예술의 적이라고 막 비난했는데요. 뒤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음악을 녹음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의 가장 큰 비판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100여 년 전 이 혼란 속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규칙들. 그러니까 강제허락제도나 고정 로열티 같은 개념들이요. 이게 21세기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시대인 지금까지도 우리 음악산업의 기분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붙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그 소리의 가치를 공정하게 매기는 법을 찾아냈을까요? 피아노 롤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오늘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